오늘은 일단 선거제가 확정이 돼서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 열고 이번 총선에서의 현행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추진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어요.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원래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정치개혁 과제였고 사실은 대선 때도 이 부분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의 유불리를 따져서 뭔가 우리가 외쳤던 정치개혁을 우리 손으로 뒤집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명분을 또 지키는 선택을 하셨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이 현행제도 유지를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병립형 회기를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며칠 전에도 멋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하시고 또 전당원 투표에 붙일 것처럼 하고 사실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가지고 그렇게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또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준연동형을 말씀하시는 것 보고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어요.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선언으로 좀 읽혔어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가졌던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준연동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야가 또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민주당이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위한 신무 준비 들어갔는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앞순번을 뭐 소수 정당에게 양보하겠다 이런 걸 시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도로 위성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셔요? 사실 뭐 피할 수 없는 비판인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연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일지 이런 좀 디테일을 봐야 또 평가가 가능할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막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이제 막 좀 첫 삽을 뜨는 그런 느낌인데 뭐 같이 검증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떴다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지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그냥 소수당과 뭐 민주당 사이의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유권자들이 보셨을 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장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처음부터 같이 뭔가 검증을 좀 윤리적인 면에서든 정치적인 면에서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열어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제도에서 조금 더 엄밀성을 좀 띄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막 이렇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리가 오가는 게 아니라 정말 될 만한 사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호적인 세력을 만드는 거지 뭔가 수직적인 당파를 만드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뭐 순서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어떤 투표를 통해서 이제 주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배려해서 무조건 뭐 앞순위, 또는 민주당이 무조건 앞순위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당도 이 말씀하시는 민주연합 세력인가요? 이분들 다 모셔서 민주당으로 모셔서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께 표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보다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더 맞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처럼 또 민주당이 이런 개혁, 연합이라는 명분 아래 여러 정당들이 모였다가 이분들이 또 의석수를 받고 나면 또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방식은 좀 떴다 방식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비례대표제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의 소수 정당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이라든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표를 받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겨울아이님은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위성정당 금지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병립형을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었고 4년 전에도 그랬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합의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었던 시간들이 계속 공회전 되고 있었던 거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책임도 크고 일단 여당의 책임도 일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제 조국 송영길 신당이 참여할지 이것도 좀 사실 관전 포인트예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얘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합 세력을 만드는 건 좋은데 뭐 이런 세력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떤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내지 않겠어요. 저는 그 과정에서 조정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가 더 우선시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우리가 연합 세력을 만듦에 있어서 그 연합 세력의 의미 자체를 해치는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마 2심 판결을 좀 보자 뭐 이런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법원의 판결을 보고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의 톤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무조건 같이 한다 이런 약속이나 확언이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 방송에서 나왔던 한 말씀들 종합해 보면 특정 세력들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세력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송영길 신당이 함께하게 된다면 이 민주당의 연합 세력으로서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위성정당 이름이 지금 갇힌 국민의 미래더라고요. 예, 이제 예. 창당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역할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비례위성정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준연동형이 이제 가시화된 게 이제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박순봉 기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비례정당이라고 가칭 이런 것들이 창당하게 되면 기호 순번 문제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전략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거론돼 가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딱 그 나오는 이름들이 김한길, 장제원 이 두 분이라는 게 어쨌든 비례에 있어서도 용산의 의중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총선을 좀 치러보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공천에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조금 권한을 가져갈 거고, 근데 비례는 또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특히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식화한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이제 공간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의 주인이 누가 될 거냐. 결국에는 김한길 또는 장제원 이런 분들의 역할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4년 전에 야당 시절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야당이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이제 황교안 대표였고 미래한국당을 당시에 자매정당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비례 순번이 모당에서 고민했던 것과 이 미래한국당에서 실제로 막 순번이 바뀌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네. 컨트롤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정당에 가서 지휘부가 결정될 거고 이분들도 다 자기 정치를 또 하실 거기 때문에 그나마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캐파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더 자유로울 텐데 야당이 좀 더 어렵지 않았나. 저희 경험에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5선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희 의원, 3선 조혜진 의원에게 지역구 옮겨서 출마하라고 이제 공식 요청을 했더라고요. 영남 중진 희생 본격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 지역구 선택에 있어서 특히 지역구 조정에 있어서는 각자 지역 정치인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당의 요청에 대해서
서병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후배 정치인으로서 선배 정치인에 대한 존중,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산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김태우 의원도 경남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경남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지역구로 가는 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도 그 연장선상에 계신 것 같고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죠. 여러 가지 특정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모일 텐데 모두가 다 중요한 자산이고 이런 분들에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가 조정되는 거니까요. 저는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예견됐던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었던 예견됐던 거다. 네, 일인 것 같은 게 어쨌든 이번에 공천 룰을 만들 때 좀 많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진에 대한 페널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좀 다른 데를 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좀 일종의 그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피바람이 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계속 털을 닦아왔던 분들일 거고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밀려나야 되냐 이런 생각을 내심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페널티 조항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일들을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렇게 이제 다른 데를 가라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다른 데를 가고 나서 만약에 채워지는 인사들이 뭔가 용산발 낙하산이라거나 아니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뭐 대통령과 친분 있는 검사들이라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좀 커지겠죠. 저는 저희가 4년 전에 미래통합당 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러한 지역구 조정이라든지 공천 조정 과정이 보다 더 좀 세련된 것 같아서 4년 전에는 정말 대구 경북에 있던 분을 갑자기 서울로 보내기도 했고 명분 없는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당원분들이나 그 지역구 주민분들에게도 질타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명분 있게 움직이려고 당에서 좀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세련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온유안에서도 그 얘기 나온 게 이제 험지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정말 아까 뭐 수도권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권역 내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라 이 정도면 험지라도 좀 좀 해볼만하다 뭐 이런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경선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경선 최소화하고 좀 미세 조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탈을 막으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탈당하고 제3지대를 가거나 지금은 좀 열려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걸 좀 막겠다는 전략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되고 다만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중구성동 을에 이영, 뭐 이혜훈, 하태경 이런 분들이 모두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세 분 다 저희는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선을 시키면 물론 경선을 시켜서 원칙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다른 분들이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미리 당이 좀 조정하고 해서 당도 이기고 좀 이분들 후보자들도 이길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찾는다면 저는 그것도 당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뭐 지역구 조정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누굴 채울 거냐도 문제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그동안 지켜왔고 계속해서 당에서 정치활동을 해왔던 분들은 오히려 좀 험지로 밀려나거나 다른 곳으로 출마를 권유받거나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의 참모들, 그러니까 좀 정말 고위급 인사들이나 아니면 대통령과 좀 가깝다라고 알려진 사람들은 오히려 좀 좋은 곳을 계속 찾아가는 모양새. 뭐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해운대갑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가 같지만 어쨌든 그 주진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워낙 가깝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원모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거긴 강남을 또 신청하기도 했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의 자리를 좀 만들어주거나 뭐 이런 유사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용산발 인사들에게 좀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동안 당에서 애써왔던 사람들을 오히려 좀 밀어내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곱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당 내에서. 왜냐하면
당 내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애써온 게 있는데 대통령실 출신의 인사들은 자꾸 좋은 지역만 가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실제로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냐가 이제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력이겠죠. 그 민주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이 공천을 위한 첫 대진표를 발표를 했어요. 이제 36개 지역구에 대해서 경선 지역과 단수 공청 지역 1차 심사 결과 발표했는데 박선미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근데 반응이 약간 뭐였냐면 뭐 저도 그렇고 다른 그 기자들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뭐 이번 발표 결과는 뭐 크게 눈여겨볼 만한 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민감하고 정말 이렇게 시선이 쏠려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발표가 안 난 상태. 좀 빠져 있는 네, 상태. 오히려 이제 설 지나고 정말 뭔가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사실 지금 이번에 나온 1차 심사 결과는 특별할 것은 없는 것, 뭐 예상 가능했던 일인 것, 이게 더 크고요. 오히려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에 좀 더 집중되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숙고의 기간을 준 것 같은 시그널이라고 읽고 있는 거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나를 이제 컷오프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반발하지 않더라도 내심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 또는 이 앞으로의 공천 방향에 대해서 유추하면서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들도 지금으로서는 꽤 많은 상황입니다. 이 발언의 의미가 약간 시간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약간 예고편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설 전에는 지금 뭐 발표 날 게 추가적으로 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뭐 약간 공천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전략공간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데도 회의가 잡혔다가 설 전에 있던 회의가 지금 다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뭔가 시간을 주되 앞으로 불어올 바람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민주당이 1차 심사 결과 발표한 것을 보면 공관위가 회의를 하면 어떤 공관위원들이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특정 지역에 대해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면 계속 뒤로 밀려요. 결정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결과가 된 곳은 이의가 없고 특별한 그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없는 지역 먼저 조정해서 발표했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갈등이 있는 지역들은 이제 설 이후에 공관위원들 안에서도 갈등을 통해서 이제 표출되고 그런 것들 이제 발표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본편이 남았다. 그럼 본편이 뭐 지금. 여야 뭐 다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 이 말씀 있잖아요. 네. 그 윤석열 그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취지를 보면 친문계를 겨냥한 발언인 것처럼 보여요.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고 물러나라 이런 판단으로 보였는데 글쎄요. 저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는 동굴에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가장 기여한 건 민주당의 전체예요.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 때 이재명 후보를 찍기가 싫어서 윤석열 후보를 찍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셨을 텐데 이걸 친명과 친문으로 나눠가지고 마치 친문에게만 덮어 씌워가지고 당신들 앞으로 공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전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글쎄 본인만의 착각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아까도 본편이 남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민주당 공관위가 설 연휴 이후에 현역 의원 하위 평가 이제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갈등이 이제 좀 불거질 거냐 뭐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근데 탈당의 우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 자체도 되게 예민하게 고민하면서 고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하위 20% 대상자들이라는 거는 약간 굉장한 불이익을 받는 그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고 당연히 왜냐하면 공개되는 순간 이게 또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뭐 그 지역에서 같이 뛰고 있던 경쟁 후보들에게는 또 먹잇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별 통보한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보안을 지키면서.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네, 뭐 무소속 출마를 얘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탈당을 해서 신당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이라고 한 그 지칭한 분들이 정말 그 소위 말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지금 뭐 임종석 비서실장과 약간 당의 갈등이 좀 비춰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이것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어쨌든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게 좀 그게 제일 안 부담스러울 수 좋죠. 있다. 네네. 이 사면 얘기 잠깐 할게요. 네. 설 연도 앞두고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됐는데 이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불과 일주일 전에 판결이 확정된 이 공직자들이 사면에 포함되면서 이제 약속 사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정치의 한 국면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어떤 정치에서는 사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보다는 어떤 국민들께 읽혀지는 의구심, 의심 어떻게 인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 사면 아니냐 이런 언론들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이 의심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사면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보니까 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안보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하실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면 받았다고 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갖고 있었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던 부분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정부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저는 봉사하시는 것이 본인의 죄를 씻는데 좀 역할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사면권을 행사하는 그 대통령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본인이 이제 검찰 시절에 검찰에 있을 때 수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소를 해서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풀어주고 있는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네. 꽤 빈번하죠. 그리고 뭐 경제인 사면 이런 것도 사실은 부패 행위를 한 경제인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대원칙을 완전히 스스로가 좀 저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과거에 본인이 수사했고 본인이 유죄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실제로 수사가 성공적이었고 증거도 다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된 인물들을 이제 다시 풀어주고 있는 이런 게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자신과의 싸움을 좀 하고 있다. 자기 모순적 태도를 지금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합니다. 이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것은 맞으나 지금껏 대통령이 하셨던 사면을 보면 이런 사람들까지도 왜 사면을 해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특별사면 복권 대상 인사들도 공천 접수 받았다고 하고 이제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강서 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 따르면은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이번에 특별 사면 받으신 분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저희 공관위가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 그 관련해서 기준을 세웠던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자가 있으면 사면 복권자 역시 원천 배제하겠다라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공관위가 잘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저희가 강서 보궐 때 회초리가 아니라 전 이미 곤장을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지도부가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소문 치고는 곤장을 맞았다는 말에 동의하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이렇게 뭐 좀 원칙이 없어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천 신청을 뭐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 뭐냐. 근데 평소 같으면 굉장히 좀 빠르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사면에 대해서는 또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그거 기소 안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면되는 거에 대해 이런 사람들이 사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나는 그 사건 기소 안 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시길래 저는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검찰 출신으로서 보여주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태들에 국민들도 많이 좀 실망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